청와대 의전비서관이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가 문재인으로부터 선물과 편지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선물과 편지를 보낸 발송 기록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반박하겠습니다. 발송을 했다고 하더라도 니네가 발송 기록을 잘도 내비두셨겠습니다. 탁현민은 의전비서관이면 의전비서관답게 쇼 준비만 잘하면 될 텐데 이런 해명을 본인이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과 단 둘이 술을 마실 정도로 문재인이 탁현민을 특별히 아낀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 소문의 신빙성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자신을 아껴주는 문재인이 사기꾼 김태우와 얽히지 않도록 앞장서서 엄호하는 그 충심이 눈물겨울 정도입니다. 탁현민은 8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진짜 선물을 보낸 것인가? 라는 김어준의 질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 대통령 선물을 직접 보낼 경우에는 전부 기록으로 남겨놓는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알지도 못하는 분일 뿐더러 대통령이 직접 무엇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기록도 그런 기록 없고. 자체가 없습니다. 제가 기사 사진으로 확인한 것들 중에 예. 뭐 술병도 있었던 것 같고 예. 또 서신도 있었던 것 같고 예. 시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술병 같은 경우는 실은 청와대라는 로고가 찍혀 있는 그런 술병은 예. 청와대 바깥에 있는 사랑채라는 공간에서도 누구든지 구매할 수 있고요. 아, 그래요? 예. 탁현민은 가짜 수산업자가 받았다고 진열해 놓은 물건이 그냥 매점에서 파는 것인가? 라는 김어준의 거듭된 질문에 매점에서 파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들이 많다면서 문재인이 발송하는 진품과 일반 매점 판매품과의 차이점을 자신 없게 설명했습니다. 탁현민은 김태우가 받았다고 주장한 문재인 편지에 대해선 이렇게 답했습니다. 편지도 저희가 봤을 때는 뭐 이제 사진으로만 봤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 서체가 저희가 사용하는 서체가 아니고요. 대통령이 서체가 또 따로 있어요? 예, 사진을 보내던 공적인 메시지를 보내던 대통령이 사용하시는 서체가 규정돼 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의 메시지를 편지지 혹은 카드 형태로 보내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봉황 무늬가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에 마찬가지로 서명이 들어가 있고 그게 봉황 무늬 같은 경우는 그냥 인쇄가 아니라 금장으로 압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태우가 자랑한 편지를 탁현민은 사진으로만 봐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답니다. 그러면서도 서체는 청와대가 사용하는 서체가 아니라고 탁현민은 강조한 것입니다. 탁현민은 또 선물과 편지, 이것들은 이런 적이 있는지 청와대에 물어보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언론이 급박하게 기사들을 내면서 마치 대통령과 김태우가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고 하소연하듯 말했습니다. 문재인이 보낸 선물과 편지의 진위, 이 논란 이전에 그 사기꾼을 문재인이 특별 사면해줬다는 사실, 그 사실 때문에 문재인과 김태우와의 관계를 의심하게 된 것이죠. 그로 인해 선물과 편지도 자연스럽게 의심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고 언론이 문재인과 김태우를 연결짓는 건 어찌 보면 순조로운 이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기꾼을 감옥에서 해방시켜준 장본인들이 억울해하고 있으니 방귀 낀 놈이 성내는 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한편 문재인은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에게 고가의 자동차를 공짜로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박영수 특별검사의 면직안을 제거했습니다. 청와대 이광철 사표 처리는 미루고 있는 반면 박영수는 후다닥 정리하려는 모양새입니다. 문재인 본인도 김태우와의 관계를 의심받고 있는 동시에 박영수와 김태우의 연결고리가 노출된 만큼 한시라도 빨리 박영수를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문재인의 이 같은 결정이 오히려 문재인 자신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공직을 수행하는, 그것도 검찰총장과 맞먹는 급의 특별검사가 일개 사기꾼에게 뇌물을 받은 의혹이 있다면 검사 옷을 당장 벗겨야 할 게 아니라 잡아둔 상태에서 진위 여부를 가리고 검사 신분에 맞는 징계나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이 이딴 식으로 박영수를 순순히 놓아준다면 문재인 본인의 의혹도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이른바 국정농단 특검법 14조에 따르면 문재인은 특검이 사퇴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하고 임명 절차에 따라 후임 특검을 임명해야 합니다. 후임 특검은 전임 특검의 직무를 승계하게 되는데 현재 남아있는 사건의 재판은 문학의 블랙리스트 관련 파기환송심과 문영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상고심 이렇게 두 건입니다.
단 후임검 특검은 여야가 함께 후보자를 추천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차기 특검 임명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관들은 죄다 무능력해서 물러나고 장관이 되기도 전에 문제가 많아서 장관이 못 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청와대 인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범죄에 연루돼 있고 사법부는 부정선거 세력들과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문재인 자식들은 주기적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이제는 하다못해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을 뇌물죄로 묶었던 특검이 뇌물을 받는 모범을 몸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멀쩡한 곳이 단 한 곳이라도 있을까요? 청와대 안에 강아지들이 살고 있는 철장장 빼고는 제대로 된 곳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 비보가 한 가지 전해졌죠. 박근혜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장 3명이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전직 국정원장들이 특활비를 대통령에게 건넨 것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뇌물죄는 아니고 국고손실 등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2심에서는 국정원장은 회계관계 직원이 아니다며 국고손실 혐의도 무죄로 보고 횡령죄만 유죄로 인정했는데 대법원이 이를 뒤집은 것입니다. 그로 인해 남재준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던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3명은 모두 구속수감될 예정인데 남 전 원장은 이미 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2019년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아 구속 상태이고 그간 하급심에서 구속기간 만료 등으로 불구속 상태로 대법원 재판을 받아온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은 이날 실형이 확정되면서 다시 구속수감될 예정입니다. 국가를 위해 한평생 일해온 그것도 고령의 국정원장들에게 이게 할 짓인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걸 감출 길이 없습니다. 법원은 국정원에 대한 인사권과 감독권을 가진 청와대가 국정원에서 돈을 받아 썼으니 그게 뇌물이고 정해진 용도가 아닌 곳에 특활비를 썼으니 국고손실이란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미애도 감옥에 집어넣어야 맞습니다. 작년 11월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당시 검찰로 가야 할 특수활동비 중 매년 10억 원 이상이 법무부로 흘러들어간 사실이 확인된 바 있죠. 작년 대검에 배정된 특수활동비 93억 원 가운데 10억 3천만 원을 법무부 검찰국이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3명의 전직 국정원장에게 적용했던 같은 논리로 검찰 인사권과 지휘 감독권을 가진 법무부가 검찰로부터 특활비를 받아 용도 아닌 곳에 썼다면 그게 뇌물이고 국고손실이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문재인 정권은 관례처럼 해왔던 이전 정부의 특활비를 적폐로 몰아왔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직접 청와대 특활비를 줄이라고 지시하기도 했었죠.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도 특활비를 매년 줄인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 특활비 70% 이상을 차지하는 국정원 특활비를 안보비로 이름을 바꿔 별도 항목을 만들어 놨죠. 그리고 안보비를 매년 늘려왔습니다. 즉 특활비를 줄이는 것처럼 국민 눈을 속이고 실제로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늘려온 것입니다. 전직 국정원장들을 특활비로 트집잡아 적폐로 몰았던 문정권의 행태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날을 고대해 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대선과 관련해 본격적인 경선에 들어간 반면 국민의힘은 현재 대선경선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대선준비체제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회는 오선 서병수 의원이 위원장을, 한기호 사무총장이 부위원장을 맡았는데요. 앞으로 정해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어제 본격적으로 닻을 올린 경준위에서는 예비후보 등록 자격과 예비경선 일정 및 방식, 후보 압축 배수 등에 대해 논의를 하게 되는데
후보자들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당회에 있는 유력 주자들도 국민의힘 경선 룰에 민감해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선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는 게 당원 50%, 일반 여론조사 50% 비율의 경선 룰인데요. 만약 이걸 변경하려면 최고위원회의와 전국위원회 의결이 필요합니다. 현재 당내 일각에서는 당내 기반이 약한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 등 외부 주자들의 경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일반 여론조사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태이고, 외부 주자가 예비 경선 시작 후에도 추가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 도입 주장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모든 주자들이 합의해야 가능한데요. 이 밖에도 컷오프를 몇 명으로 할 것이냐도 관건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의 예비 경선도 9명에 달하다 보니 토론회 등에서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게 사실이고, 후보들 간 이합 집산이 이루어지며 구태 정치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이준석 대표가 대략적인 구상을 내놨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민주당은 예비 경선에서 6명을 추리겠다고 했는데 우리 당 기준에서는 그것도 많을 수 있다며 컷오프 선을 4명 선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경선을 보면 9명으로 시작해서 정세균, 이광재 단일화로 8명이다. 그것도 사실 인원이 좀 많다라며 밀도 있는 정책 토론이나 세밀한 대화를 위해서는 확실히 컷오프가 돼야겠구나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 당 밖에 있는 주자들 역시 8월까지 입당해 경선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 대표는 제가 듣고 있는 무수한 첩보로는 윤 전 총장이 8월 말까지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라며 경선 기한 내 입당하는 분들은 2단계에 걸쳐 컷오프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즉 컷오프가 1차, 2차 두 단계에 걸쳐 진행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는 멀리 출퇴근하시는 분들 중에 타야 할 광역버스는 놓치고 다음 정류장까지 택시로 쫓아가는 게 쉽지는 않다며 경선버스는 노선에 따라 가고 있는데 그걸 추격해서 타시는 것은 개인의 몫이고 어려운 과정일 것이라며 이른바 8월 말 경선버스 정시 출발론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조국의 자랑스러운 부인, 정경심의 지시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숨겨준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대법원에서 땅땅땅 확정받았습니다. 일단 축하를 먼저 드립니다. 자산관리인이면 자산관리나 해줄 것이지 증거인멸을 돕는 도우미 역할은 대체 왜 해서 이 고생을 하는지 참 삶이 딱해지셨습니다. 노태학 대법관이 주심으로 있는 대법원 1부는 8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직원 김 씨에게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2019년 8월 조국 가족 비리 관련 수사가 확대되자 압수수색에 대비해야 한다는 정경심의 뜻에 따라 그의 집에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교수실에 있던 컴퓨터를 숨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김 씨는 재판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도 정 교수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며 소극적으로 가담했음을 강조했습니다. 김 씨가 일말의 양심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자신의 형량을 줄이고자 했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정경심이 시켜서 한 짓이다 라고 말한 건 그나마 다행인 듯합니다. 김 씨의 대법원 확정 판결 소식이 알려지자 한동훈 검사장은 유시민을 저격했습니다. 앞서 유시민은 정경심이 증거인멸을 한 게 아니라 증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었죠. 정말 개풀 뜯어먹는 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8일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오늘 동양대 PC 등에 대한 증거인멸 범죄가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유죄로 확정됐다며 유시민 씨를 비롯해 지난 2년간 증거인멸이 아니라 증거보전이라고 황당한 선동을 해온 분들이 하실 말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유시민도 한동훈 검사장처럼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 무거운 컴퓨터를 들고 나른 게 증거인멸이 아닌 증거보전이라는 그 입장이 현재도 변함없는지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현 여권 세력이 국민 감정을 이용해 선전선동에 이용하는 게 하나 있죠. 바로 반일 감정인데요. 문제는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빨갱이와 색깔론은 우리가 하루빨리 청산해야 할 대표적 친일 잔재라며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 경쟁 세력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도구로 빨갱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문재인의 발언은 정부 정책과 코드 이견을 보이면 친일파라는 정치적 프레임을 제시했다는 비판을 받았는데요. 진보 성향의 정치학계 원로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조차 이 같은 문재인의 기념사를 두고 친일 잔재와 보수 세력을 은연중에 결부시킨다고 지적했을 만큼 문 정권의 국민들에 대한 반일 감정 부추기기는 도를 넘는 수준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도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는 김영삼 대통령의 발언으로 한일 관계는 최악이었습니다. 그 무렵 우리 금융시장은 날개 없는 비행기처럼 추락 중이었는데요. 미국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하루 변동폭 한선까지 떨어져 외환거래가 일시 중단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때문에 서울을 떠나라 한국은 동남아의 외환위기를 능가하는 위기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외신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에 다급해진 정부는 일본에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고 당시 엄나경 제2차 간부가 일본에 급파돼 일본 재무관을 만났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IMF를 통해서만 유동성 위기에 처한 국가를 지원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며 우리 정부의 요청을 거절한 것이죠. 때문에 당시엔 김영삼의 말로 촉발된 악화된 한일 관계 때문에 일본 은행들이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한 것이 발단이 돼 우리나라가 금융위기를 맞게 됐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물론 외교 갈등을 보복하기 위해 일본 은행들이 일부러 무자비하게 돈을 빼갔다고도 단정하기도 어렵지만 우리나라와 일본이 그 당시 사이가 좋았더라면 통화스와프 체결은 가능했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현재 우리 국민 중 문정권과 여당이 관제 민족주의를 친일파 척결, 적폐청산 같은 국내 정치용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모르는 국민은 안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반일 선동은 문정권의 임기 말까지 계속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반일 선동을 대선에서도 써먹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은 지난 6일 대전을 방문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행보를 하던 와중에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질문을 받고 과거에는 크게 문제 삼지 않았고 그때 어떤 정치적인 차원에서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었습니다. 이 같은 윤 전 총장의 발언을 두고 여권의 대선 주자들이 벌떼처럼 달려들기 시작한 것인데요. 이 같은 윤 전 총장의 발언이 굉장히 친일적이고 일본 극우 세력 같다는 겁니다. 일단 이재명 지사는 윤 전 총장의 발언을 지적하며 누구의 말로 들리나 놀랍게도 윤 전 총장의 발언이라며 제 귀를 의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일본 정부에는 비판적인 말 한마디 안 하면서 우리 국민 대다수의 주장을 정치적인 발언으로 몰아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정치 공세를 폈고 이낙연 전 대표도 이때다 싶었는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긴박한 안보 문제라며 윤석열 씨가 일본 자민당 총재직에 도전한 것인지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에 도전한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다고 비판해 가세했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측은 과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말을 빗대 한 말이라며 반박에 나섰는데요. 지난해 10월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때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은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는 일본의 주권적인 영토 내에서 이뤄지는 사안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물론 윤석열 캠프 측이 강경화의 발언을 상기시키며 즉각 대응에 나선 건 잘한 일인데 한 가지 반박 자료로 삼을 만한 게 또 있죠. 우리 정부가 더 정확히 말해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과학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결론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10월 정부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는 지난해 10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 보고서를 작성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정부는 당시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내에 보관 중인 오염수 처분 방안 결정을 완료하고 발표 시기 결정만 남았다고 진단했고 일본이 방출할 오염수가 우리 국민과 환경에 미칠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 보고서는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7차례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심도 있게 분석한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결정하자 반일 감정을 부추기며 선전선동에 들어간 것이죠. 과거 광우병 사태는 일부 세력이 과학적 수치를 극도로 왜곡 과장한 정치 선동으로 사회를 그야말로 혼란에 빠뜨린 희대의 사기극이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처분도 정치의 영역이기 전에 엄연한 과학의 영역이죠. 과학에 무지하고 선전선동의 정치밖에 모르는 이재명, 이낙연 같은 사람의 말과 원자력 전문가들의 말 중 누구 말이 맞을까요? 만약 이번 대선에서마저 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부추겨 선거에 이용하려 한다면 이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고 철퇴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6.25 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님이 영면하신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백 장군님께서 대전 현충원에 안장되실 당시 제가 직접 현장에서 생방송을 2시간 동안 진행했었는데요. 하늘도 슬펐는지 날씨 예보와는 달리 갑작스레 비가 내려서 우산을 쓰고 방송을 진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몇몇 빨갱이들이 백 장군님의 현충원 안장을 방해했던 화나는 기억도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청와대는 백선엽 장군님의 추모 행사를 할 계획이 없다고 일찌감치 싸가지 없게 선포한 반면 한미연합사령관 7명은 영상과 함께 추모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7명에 달하는 전직 주한미군 최고 수뇌부가 한국군 전쟁 영웅을 직접 추모한 건 처음입니다. 그만큼 백 장군님을 존경한다는 뜻이겠죠. 폴 라케머러 신임 한미연합사령관도 오늘 열리는 백 장군님 1주기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추모에 나서는 전현직 한미연합사령관은 8명이 됩니다. 백 장군님을 대하는 문재인 정부를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이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이 훈훈한 소식으로 인해 조금이나마 사그라드는 기분입니다. 백선엽 장군 1주기 행사는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 전후의 공동주최로 6.25 전쟁 최대 격전지 중 하나인 다부동 전투가 있었던 경북 칠곡에서 바로 오늘 개최됩니다. 추모 메시지를 보내온 전직 한미연합사령관들은 주한미군 전후회장인 빈센트 브룩스를 비롯해 존 틸럴리, 토마스 슈워츠, 버웰 벨, 제임스 서먼, 월터 샤프, 커티스 스케페로티 예비역 대장 등입니다. 전현직 한미연합 사령관들의 유례없는 추모 메시지는 백 장군이 생전에 미군들에게 다부동 전투 승리 등 살아있는 전설이자 신화로 통했고 한미 안보동맹의 상징이자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왔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사령관은 미리 배포된 환영사를 통해 다부동 전투에서 가장 명성을 떨친 지휘관은 고 백선엽 대장님이셨다며 다부동에서 그의 용맹한 저항과 적과 기꺼이 맞서는 투지는 모든 미 8군 전원에게 결의를 부어넣었고 결국 이를 통해 전세를 바꿀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우리는 이 다부동 전투에서 공적을 남기고 작년 별세하시기까지 한미동맹과 대한민국을 위해 일생 동안 수훈을 남겼던 백선엽 대장님을 기억할 것이라고 추모했습니다. 1998년부터 2001년까지 한미연합 사령관을 지낸 토마스 슈워츠 예비역 대장은 제가 군에서 복무했던 35년 동안 위대한 지도자들을 많이 만났는데 백 장군님은 제가 만난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 한 명이라며 그는 국가적 영웅이었고 나라를 구했고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슈와츠 전 사령관은 또 백 장군님과 포옹했을 때의 사진을 갖고 있는데 제 최고의 경험이며 절대 잊을 수 없는 포옹으로 간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존 틸럴리 전 사령관은 백 장군의 뜻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것은 조국이 없이 나는 존재할 수 없다고 쓴 그의 마지막 책이라고 생각한다며 백 장군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애국자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백 장군은 이 위대한 나라와 위대한 사람들의 자유,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절대적인 애국자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시 재발되는 코로나 때문에 걱정들이 참 많으시죠? 특히 당국의 방역에 직격탄을 맞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백신의 사각지대에 몰린 20, 30대 젊은 층들의 걱정과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올 들어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 수이고 하루 확진자 발생 최고치를 찍었던 작년 12월 25일 1240명에도 바짝 다가섰습니다. 4차 대유행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양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로드맵대로 백신 접종에 성과를 내고 있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하지만 30%밖에 안 되는 1차 백신 접종률로는 4차 대유행을 막는데 역부족이라는 건 초등학생도 다 아는 사실이죠. 더군다나 델타 변이종은 백신마저 뚫는 것으로 알려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으로서는 백신 접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국민적 항체 형성 성공률도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백신 접종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루하루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국민들은 지금 당장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번 4차 대유행은 방역 당국이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언론의 비판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한동안 확진자 발생 추세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는 조치를 거듭했죠. 백신 1차 접종자가 여전히 전 국민의 30% 수준인데도 야외에서 마스크 벗기를 섣부르게 내걸었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영국 등에서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때가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수준이 전체 인구의 60에서 70%대였다는 걸 감안하면 우리 정부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죠. 정부가 성과를 자랑하며 우왕좌왕하는 사이 팽팽했던 국민의 방역 긴장감은 느슨해질 대로 느슨해지고 말았습니다. 실상이 이런데도 방역 당국이 이번 확산세의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활동량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백신을 못 맞은 우리가 무슨 죄냐라는 젊은 층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하나가 더 있죠. 바로 지난 주말에 있었던 민노총의 서울도심 대규모 집회입니다.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약 5일이 지났는데요. 여러분 선명히 기억하실 테지만 작년 광복절에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이 주관한 반정부 집회가 벌어졌을 때 YTN, JTBC, MBC 등의 친여 언론이 총동원돼 혹여나 이슈가 금방 사그라들을까 하루가 멀다 하고 보수 성향 집회를 정조준하는 보도들을 상당히 긴 시간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 민노총 집회에 관한 뉴스는 이번 주 중반부터 아예 사라졌더군요. 민노총의 아무개가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는 뉴스가 전부였습니다. 작년 광복절 집회처럼 어디를 압수수색했다던가 집회에 참석했던 참가자들을 색출하고 있다던가 하는 뉴스는 전무했습니다. 경찰은 민노총 불법 집회에 대해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문정부의 법과 원칙은 민노총 등 좌파 집회에 대해선 항상 달리 적용돼 왔죠. 문정부는 감염병 대응에서도 적과 자기 편을 가르는 방역 정치로 일관해 왔습니다.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문정부의 말을 고지곧대로 믿는 국민들은 안 계시겠죠. 이런 가운데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철희 정무수석은 어제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부의 안일한 코로나 방역 대응으로 최근 코로나 확산 상황이 악화했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히 수용한다면서도 지난 주말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에 노동계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철희 수석은 지지 세력인이 봐줬다는 말도 동의하기 어렵다며 방역은 정치 정당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여러분 이철희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지난해 여름 집회에 참가한 시민을 살인자라고 했던 청와대는 이번 민노총 집회 때는 이틀간 아무 말도 없다가 민노총이라는 주어는 빼고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문재인의 유감 표명만 있었습니다. 이게 지지 세력인이 봐준 게 아니고 뭐겠습니까? 지난해 광복절 집회 때는 집회 참가들을 지방에서 태우고 온 애꿎은 관광버스 기사님들까지 표적 삼았으면서 민노총 집회와 이번 4차 대유행이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까?
누가 내로남불 정권 아니랄까봐 정말 가지가지하고 자빠져 있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